안녕하세요. 바이오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역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는 영어로 Immunochromatographic Assay, ICA라 부르며 또 다른 말로는 Lateral Flow Immunoassay, LFIA라고도 합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로마토그래피와 면역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차이, 두 번째부터는 면역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는 샌드위치법과 컴페티티브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둘에 대한 차이를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위험성과 위험성에 대한 것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란 혼합물의 물리, 화학적 성질 차이로 나눈 것이며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에서 항원항체 반응으로 원하는 성분만 따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글로만 설명드리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B, C 물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물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혼합물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A, B, C가 합쳐진 혼합물을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A, B, C 혼합물에서 A, B, C 이렇게 순차적으로 딱딱딱 끊어가지고 분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A, B, C 혼합물에서 B만을 특정적으로 분리를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크로마토그래피는 ABC 혼합물이 존재하면 ABC 순차적으로 분리를 해내는 것,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B만을 특정적으로 꼭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면역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의 진짜 대부분이 사용해봤을 코로나19 키트입니다. 저희가 코를 이렇게 쑤셔가지고 솔루션을 넣어가지고 3방울 키트에다 떨어뜨려줬잖아요. 그 3방울 떨어뜨려준 게 바로 여기 샘플 패드입니다. 뿌려주면은 이쪽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주게이트 패드에 도달하게 됩니다. 컨주게이트 패드에는 디텍션 안티바디라는 게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디텍션 안티바디에는 이렇게 발색 라벨이라는 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발색 라벨이 있어야지 저희가 코로나 검사했을 때 2줄이면 양성, 1줄이면 음성이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발색 라벨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디텍션 안티바디에 뭔가 잘못이 있다면은 제대로 된 검사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나이트로셀룰로즈 멤브레인입니다. 줄여서 NC 멤브레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T라인이고 여기가 C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시각적으로 2줄이면 양성, 1줄이면 음성을 확인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는 컴페티티브법과 샌드위치법으로 나뉜다고 했죠? 바로 이 T라인에 안티바디가 부착되어 있냐, 안티젠이 부착되어 있냐에 따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안티바디가 부착되어 있으면 샌드위치법, 안티젠이 부착되어 있으면 컴페티티브법입니다. 이 둘에 대한 것은 바로 다음 장에서 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인은 이제 여기에 샘플에 코로나 항원이 있든 없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나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만약에 2줄이면은 이게 이 사람이 정말로 2줄이니까 양성이구나. 한 줄이면은 1줄이니까 음성이구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검사가 잘 진행이 됐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티 디텍션 안티바디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텍션 안티바디에 대한 항체이기 때문에 코로나 항원이 존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항체끼리만 부착하게 되어 발색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 끝났으면은 남아있는 항원이나 항체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위킹 패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앱솔번트 패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샌드위치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법이 바로 코로나 키트를 사용한 그 예시입니다. 자, 여기에 코로나 항원이 있어요. 콘주게이트 패드인 디텍션 안티바디 발색 라벨이 부착되어 있죠. 발색 라벨이 부착된 디텍션 안티바디에 코로나 항원이 이렇게 다 부착을 하게 돼요.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부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또 T라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T라인에 안티바디가 부착되어 있으면은 샌드위치법. 제가 그림을 그려서 좀 잘 설명해 볼게요. T라인에 안티바디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 안티바디는 캡처 안티바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저희가 항원에는 수많은 에피토프가 존재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이 캡처 안티바디는 코로나 항원의 이 왕관 부분을 인식합니다. 아이고. 하지만 여기 있던 디텍션 안티바디는 이 네모난 부분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착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발색 라벨 있고 얘는 디텍션 안티바디고 자, 이 모습이 지금 항원이 가운데에 있고 이 두 개의 항체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샌드위치와 같다 하여 샌드위치법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코로나 항원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T라인에 발색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C라인 쪽으로 가게 됐죠? C라인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코로나 항원이 존재하든 안 하든 디텍션 안티바디에 대한 항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항체끼리만 부착을 하게 됩니다. 발색 라벨은 있고 그럼 여기 C라인에도 발색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두 줄이 나타나게 되면은 양성, 한 줄이 나타나게 되면 음성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컴피티티브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피티티브법을 왜 사용하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 항원과는 다르게 항원이 너무 작아가지고 두 개의 항체가 부착할 공간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너무 작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컴피티티브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모르핀과 같은 마약 검사입니다. 자, 샘플에 분주를 해줬어요. 3방울. 지금 여기에는 모르핀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뿌려주면 콘주게이트 패드 쪽으로 흘러가겠죠? 콘주게이트 패드에는 디텍션 안티바디가 부착되어 있고 디텍션 안티바디는 이제 발색 라벨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르핀 이렇게 다 갖다 부착을 하겠죠? 항원에. 그러면은 자, 이제 T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T라인에 안티바디가 부착되어 있으면 샌드위치, 안티젠이 부착되어 있으면 컴페티티브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T라인에 항원이 부착되어 있는 게 바로 컴페티티브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디텍션 안티바디는 이미 샘플에 있던 모르핀과 다 결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T라인에 있는 안티젠과는 부착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슝슝 흘러가게 돼요.
T라인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C라인은 C라인대로 또 발색이 일어나겠죠? 안티딕테이션 안티바디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모르핀이 있는데 T라인은 그냥 슝슝 지나갔죠? C라인은 C라인대로 발색이 일어나고, 그러면 한 줄이 저희 시각상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양성인 것입니다. 한 줄이 양성인 것이에요. 샌드위치법과는 다르게. 그러면 이제 음성인 경우를 다뤄볼까요? 음성인 경우 지금 여기 모르핀 없어요. 그냥 샘플은 아무것도 없는 샘플에 이렇게 흘러줘요. 그러면 이제 디텍션 안티바디는 아무것도 결합을 하지 않았으니까 T 라인에 있는 안티젠과 결합을 하게 돼요. 제가 하나 설명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안티젠이 바로 이 검사를 하려는 모르핀과 유사한 안티젠이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거나 혹은 이 모르핀 자체에 안티젠이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키트를 만든 회사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이거 검사하려는 것과 유사한 것 혹은 그에 상응하는 안티젠이 부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디텍션 안티바디에 아무것도 부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T라인 쪽으로 왔어요. 그럼 T라인에 있는 안티젠들이랑 다 결합을 하겠죠. 발색 라벨은 부착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T라인에는 발색이 일어나게 돼요. C라인은 C라인대로도 발색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모르핀은 없는데 T라인에 결합을 해서 발색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두 줄이 나타나게 됐죠? 그거는 음성인 것입니다. 자, 샌드위치법은 두 줄이 양성, 음성, 한 줄이 음성이었지만 컴피티티브법은 두 줄이 음성, 한 줄이 양성인 것입니다. 기억하셨죠? 자, 마지막은 위양성과 위음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양성은 이제 검사하려는 이제 코로나나 모르핀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랑 모르핀과 유사한 항원을 인식해가지고 얘가 내가 인식하려는 안티젠이구나 해가지고 양성이구나를 나타내는 교차 반응입니다. 위음성은 조금 복잡한데요. 위음성 이제 후크 이펙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후크 이펙트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세 가지 존으로 나뉘게 됩니다. 프로존과 존 오브 이퀴밸런스, 포스트 존. 여기에 이제 안티바디는 7개로 다 동일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티젠은 늘어나게 돼요. 프로존은 안티젠이 너무 적은 겁니다. 코랑 3개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아무 안티젠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대로 결합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결합은 일어나는데 저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존 오브 이퀴밸런스 존으로 오면은 이제 똑같이 안티젠도 7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강술래를 이룬 것처럼 서로서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손잡은 것처럼 이런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덩어리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뭐든 커야지 좀 잘 보이잖아요. 조그마면 저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포스트존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음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냥 안티바디는 7개로 다 동일한데 안티젠은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티바디가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다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 만들어져요. 이 덩어리를 진 강강술래를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 파라락 퍼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럼 저희 눈으로는 이제 너무 조그만 거를 존 오브 이퀴밸런스에서는 얘네를 항원항체 반을 이용해가지고 크게 덩어리지게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포스트 존에는 그게 안 돼요. 항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항원이 많은데 왜 위음성이 일어나는가를 되게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존 오브 이퀴밸런스는 항원이 항체랑 양이 대등해가지고 큰 덩어리의 강강술래를 이뤄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지만, 포스트 존은 너무 항원이 많다 보니까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위음성이 일어나게 된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